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드립니다. 부산하면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하면 암치료 전문.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암치료 중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암치료라고 하면 그냥 암치료를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걸로 끝났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암치료 후에도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고 또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그다음에 여러 노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합병증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갑상선에 대해서 갑상선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저희 병원의 이비인후 두병부외과 이형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잠깐 인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갑상선과 두경부에 생기는 여러 종양들 그리고 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약간 왜 저렇게 말을 하지라는 사람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가 변하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쉰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데요. 이렇게 되는 그 쉰 목소리라든가 목소리 변화가 갑상선암 수술인데 왜 발생할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갑상선 수술 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지키고 또 최대한 회복될 수 있는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설명을 좀 그 갑상선 수술에 대한 설명 좀 듣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좀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갑상선 수술 후 이렇게 목소리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왜 그렇게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 성대마비가 있는 분들의 고통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통을 또 겪는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조금 앞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뭐 영화인데요. 유지태 씨가 이제 주연을 하셨고,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 감동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너 배재철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너셨는데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시고 신경의 희생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것을 극복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감명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갑상선이라는 장기가 갑상선 뒤쪽으로 지나가는 이 반회 후두신경,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있는 큰 혈관들을 감고 갑상선의 후방으로 지나가요. 양쪽으로 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할 때 이 신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 갑상선을 잘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대가 마비가 되면 이 동영상 보시듯이 이제 좌측은 움직이는데 우측은 움직이지가 않죠. 이러면은 소리가 새는 소리가 나서 쉰 목소리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이 공간으로 물이 이제 빠지게 되면 사례가 걸려요. 이게 콜록콜록 기침하잖아요. 급하게 먹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상우두 신경이라고 해서 갑상선을 위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신경이 근육을 팽팽하게 합니다. 성대 근육을.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기타의 줄을 이렇게 조이면은 고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 갑상선 위쪽에서 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목소리는 나쁘지 않은데 고음을 내는 특히 이제 가수라든지 음악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장애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림 좀 보면 갑상선 주변으로 혈관도 많고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기관도 있고 그 신경 자체가 보면 굉장히 뭐 1, 2mm 정도로 가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런 갑상선암을 절제하면서 이런 신경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사실 아무리 섬세하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좀 슬라이드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여기 일시적인 성대마비가 3에서 10%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대부분 상당수 그 케이스가 많은
대학병원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1년에 뭐 100개, 200개, 300개씩 하시는 기관에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이 조금 적거나 소규모의 기관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을까라 생각을 하시지만 성대가 이제 그 움직이게 하는 이 신경이 굉장히 가늘어서 말씀대로 신경과 갑상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얘가 당겨져요. 당겨지는 그 힘 때문에 일시적인 마비가 오고 보통은 1, 2개월 지나면 회복되긴 하지만 환자는 상당한 이제 고충을 겪게 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영구적인 경우는 실제로 너무 그 손상이 심해서 회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종양이 침범이 있거나 해서 잘라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목소리가 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대 마비가 없더라도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보면 목소리가 필요하다, 조금만 말을 해도 목이 잠긴다, 목소리 잠긴다, 노래방을 갔는데 예전같이 잘 안 올라간다, 이렇게 목 안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상선 수술 후에 음성 변화는 이런 신경들의 손상이 있었는지가 하나가 있고, 신경의 손상이 없어도 여러 가지 목 주변에 오는 변화들에 의해서 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 갑상선을 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후두가 오르락 내리락 거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저희가 가르고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다시 이제 다치면서 주변 조직 들어가 이렇게 유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움직임들이 좀 제한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뭐 갑상선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전신 마취는 입으로 튜브를 넣어서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는데, 이 튜브가 성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성대가 붓기도 하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목에 수술했는데 힘을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평소에 하던 발성 방식과는 다른 좀 아주 소심한 어떤 발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속된 말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그러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옆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혈액순환의 문제 또는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서 오는 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음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이 모든 분이 다 이렇게 목소리 변화가 오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갑상선암 수술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목소리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근데 중요한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암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존에 이미 이제 음성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있다든지 또는 위산의 역류가 후두로 많이 되는 분들은 쉽게 원래도 수술 전에도 목소리가 쉽게 잠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식습관을 좀 조절을 하세요. 말하자면 과도한 야식, 술, 담배, 지나친 카페인,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고, 또 한 카테고리는 결국은 이제 암이 신경에 굉장히 가까운 경우,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뒤에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 초음파입니다. 좌측에 갑상선 암이 있어요. 근데 신경은 여기 기도와 식도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적어도 이분은 암이 신경을 침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C 그림을 보시면 이 식도와 기도를 밀고 있는 암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은 아마 수술 중에 신경이 침범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경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경의 일부만 암이 침범한 경우는 환자 입장에서는 성대 마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서야 신경과 암이 분리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상당히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수술 전에 여러 초음파 검사라든가 CT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암 위치 자체가 신경이 좀 가까우면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셨다가, 실제로 수술 중에는 그러면 이제 암 조직이 신경을 침범하고 있는지는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실 거고, 또 동결절편 검사를 통해서 전이가 됐는지 그 정도까지 확인하실 건데, 그렇게 어쨌든 암이라는 조직 자체가 자기한테서 국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이게 침범을 해서 전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신경에 그렇게 전이가 됐을 경우는 그냥 다른 신경을 보존하거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갑상선 암이 신경을 침범하면 당연히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이제 충분한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암을 제거할 때 정상 범위를 포함한다는 개념인데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사이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발률이 높아진다고 봐서 안타깝지만 신경을 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몇 가지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 연구는 뭐 20년도 넘었던 연구예요. 제 선생님이었던 이광대 교수님 때부터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조교수 초반 때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했던 건데, 여기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인데 보면 이게 뭐가 덩어리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분은 수술 전에 성대 마비가 없었는데 수술 들어가 보니까 신경과 암이 붙어 있어서 도저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이라면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경을 잘라야 하는데, 약간의 암을 조금 남겨놓더라도 우리가 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달라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는 요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했더니 여기 뒤에 표에 보시면은 신경을 자른 그룹과 자르지 않은 그룹에서 그 재발률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데이터를 더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제 환자인데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것도 음악 선생님.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너무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성대 마비가 없으셨고, 근데 딱 보시면은 신경이 암에 물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만큼의 종양을 남기더라도 신경을 좀 지키자. 사전에 저희가 환자분하고 의논을 했고, 환자분도 당연히 직업적인 니즈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한 1mm, 2mm 정도의 암이 남지만 동요소 치료를 하시고 현재까지 재발이 없으세요. 이게 벌써 7, 8년 전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의 이런 테크닉에 의해서 상당한 좀 혜택을 보신 분들이다. 저희가 이 논문에서 보고했던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이렇게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커졌던 분 딱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2차 수술을 들어가서 암과 신경을 제거를 하고 대신에 신경 재건수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음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신경만 침범된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신경 좀 살려보자. 왜냐하면 삶의 질도 너무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금 좀 더 강한 뭐 폐암이라든지 후두암이라든지 이런 암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태도로 우리가 좀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미 암이 신경이 침범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 50% 이상이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성대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음성이 문제가 없는데 수술 들어가 보니 신경과 암이 분리가 되지 않은 환자들이 50% 이상이라는 보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술 후에 그러면 성대마비가 뭐 일시적으로 생기든 오래 뭐 영구적으로 생기든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그 회복되는 기간은 어떻게 걸리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성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꼭 갑상선 수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아까 보셨던 신경이 여기 뇌에서 이렇게 목에서 흉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회귀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식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대동맥 박리 수술, 이런 수술 때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다수가 이 150일 이내, 그러니까 한 4, 5개월 이내.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병원에서 했던 연구인데, 갑상선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거의 한 80일 전후,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대부분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신경이 수술 중에 어떤 잘리거나 또는 과도한 영구적인 손상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3개월 정도까지 기다리면 대부분 회복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전에는 성대마비가 없어서 목소리 변화가 없었는데 이미 수술 전부터 신경이 침범이 돼서 목소리가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수술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좀 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오랫동안의 난제였고,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사진이 조금 익살스러울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아키라 미야우치라고 하는 미국의 쿠마 병원의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갑상선 암을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1cm가 안 되는 작은 암들은 때에 따라서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봐도 대다수의 환자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보고를 가장 처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경에 대해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옆에 표를 잠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술 전에 성대 마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수술 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이제 잘라야 했던 환자들이 신경 재건술, 신경과 신경을 이어주는 수술을 했더니 1년 지나니까 술전과 큰 차이가 없더라. 마비는 있지만 음성이 개선이 되더라. 한편 이제 성대 마비가 이미 와 있던 분들, 이미 신경이 암의 침범을 받아서 마비가 있었는데 암은 암대로 제거를 하고 신경과 신경을 이어주는 재건술을 했더니 오히려 수술 전에 성대 마비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비 자체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대 톤과 위치가 좀 더 음성을 잘 낼 수 있는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1년 뒤가 되니까 오히려 음성도 좋아졌더라. 사실 이것은 제가 경험해 본 바라도 100%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든 수술 전에 마비가 있었던 환자분들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음성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신경과 신경을 직접 이어줄 수도 있고 암이 크면은 이게 끝과 끝을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주변에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끌어와 가지고 후순위가 되는 근육들이죠. 꼭 없어도 되는 근육들, 거기로 가는 근육 신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6개월 지나면 음성이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갑상선 암 하면 뭐 재발하는 거 아니면 또 전이가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갑상선 암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굉장히 이제 또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실제로 갑상선 암 수술하시고 목소리가 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갑상선 암 수술을 또 예정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갑상선 암 수술 후 목소리 변화가 생기면 이런 성대마비가 뭐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마비된 성대를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마비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신경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좀 여러분 이렇게 뭐 유튜브라서 이런 영상을 좀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보는데 이 환자분은 수술 전에 성대 마비가 있었던 환자분이세요. 근데 여기 신경이 있고 신경이 있는데 원래는 신경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가 신경을 완전 잠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비가 이제 왔던 건데 그래서 주변의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줬어요. 이것을 이어주신 분은 우리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워낙 이렇게 작은 혈관들도 잘 있기 때문에 이 현미경을 보시면서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음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6개월 지나서 회복이 되고 환자분들이 다행히 재발 없이 그래서 음성도 좋아지고 암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뭐랄까 일거양득을 얻으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제가 레지던트 때는 벌써 20년 전입니다만은 그때는 이런 개념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미 마비된 거 우리가 어쩌겠어 안타깝지만 나중에 나올 뭐 성대 주입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채워줬는데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많이 확대가 돼서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신경에 좀 접합술을 해서 기능을 좀 호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대형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해놓으셔서 그러니까 신경이 되게 커 보이긴 하는데요.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그냥 우리 뭐 휴대폰 충전선 정도의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두께 정도의 가느다란 신경이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고 머리카락보다 좀 더 가는 실로 이렇게 양쪽을 꼬매주는 방식을 하는데 어쨌든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정말 좋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성형외과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또 환자분들이 합병증 적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요. 저희도 좋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시고 교수님 이런 걸로 또 갑상선학회에서 뭐 최우수 논문상도 받으시고 많은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혼자서 노력한다고 다 될 건 아니고 교수님만 노력하셔도 될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환자분들도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 변화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갑상선 수술 후에 음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도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본인도 생기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음성이 좀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연구가 거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답을 줘요. 실제로 저희가 경험할 때도 그렇고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돼요. 좀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옆에 있는 연구는 저희 기관에서 했던 건데 뭐 비슷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희 이제 이비인후과 학회 그리고 후두 음성언어 학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 논문들을 집대성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환자분들에게 전해드리자. 이분 말 다르고 저분 말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물 많이 드세요. 숨 이렇게 막 몰아쉬지 마세요. 그리고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자, 물 많이 먹는 거는 성대가 촉촉해야지 좋겠죠. 건조하면은 쉽게 점막에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호흡은 마찬가지로 너무 과호흡을 하거나 하면은 점막이 빨리 마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건 아까 부종이 온다 그랬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붓기도 빠집니다. 반대로 throat clea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 말하다가 그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성대를 마구 문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 그리고 말씀을 줄이시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생각해 보시면 목에 더 힘을 주고 있어요. 안 좋고 소리 지르는 거, 술, 담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건조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고 또 겨울에 가습기를 안 틀고 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가습기를 최대한 좀 트시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 되나요? 맞습니다. 가습기의 어떤 청결 상태는 당연한 거고요. 그게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너무 귀엽게 표시되는데 혹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스트레칭. 네. 사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이랑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 말씀을 드릴 때는 통증을 느끼시면 그걸 극복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 통증이라는 것을 내 몸을 보호하는 신호기 때문에 통증을 아파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허락하는 선에서 이렇게 쭉 벌리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네.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목 스트레칭도 있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쭉 젖히는데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라. 획획 하지 마시고 지그시 이렇게 해서 약간의 저항을 느낄 정도까지 반대도 하시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드는 것도 사실은 고개 들면 실밥 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력한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드는 것은 조금 더 주의를 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게 오히려 이 근육들이 이렇게 텐션을 받는 걸 좀 풀어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사지예요. 마사지는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고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앞뒤로 마사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B 그림은 이제 손바닥을 벌리셔가지고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는 아래서 위로 이렇게 하시고 밑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북목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에 텐션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턱을 당기시고 어깨에 힘을 좀 줄여서 축 처지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갑상선암 수술하시고 성형외과 외래도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움직임이 거의 이러세요. 목은 안 움직이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한 스트레칭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앞으로 환자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 음성이 회복되는데 바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술 전부터 환자들을 안심시켜드리고 교육하는 것을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대 결절이라든지 성대 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조금 목소리 톤이 떨어질 거고 성대가 부으면 톤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저명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을 최대한 잘 보존할 것이고 신경이 잘 보존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트레칭을 학회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10년, 20년 전에는 저희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연구가 된 게 없었고 그래서
수술 다음 날 여기를 만지는 것을 환자분도 의료진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손대서 문제가 되면 어떨까. 근데 지금은 수술 다음 날부터 통증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이런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들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한 뭐 좀 더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최대한 다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도 로봇 수술을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갑상선암에도 우리가 로봇 수술이 적용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만 해도 이 로봇이 수술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로봇이 걔가 들어가서 알아서 수술을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다빈치 SP는 싱글 포트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이 통을 통해서 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내시경이고요. 이게 3D 내시경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팔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팔은 잡을 수도 있고 조직을 이렇게 결찰, 뭐 속된 말로 좀 찢어서 지혈을 또 하고 자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계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갑상선이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절개를 하지 않고 그 어딘가 좀 떨어진 곳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그러면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터널을 만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팔이 가늘고 작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SP가 나오면서 이 로봇 수술, 갑상선 수술은 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전에는 꽤 큰 이렇게 귀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견인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XI 시스템이라고 해서 팔을 각각 이렇게 4개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SP가 나오면서 앞쪽으로는 절개선은 사라지고 후방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로봇 수술은 굉장히 기관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긴 해요. 익숙한 것들을 하면 되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약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방법, 2개를 같이 들어가는 방법, 제가 했던 귀 뒤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불을 통해서 여기 입술 아래쪽으로 턱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SP가 나오면서 박리하는 범위가 훨씬 줄었어요. 왜냐하면 팔이 2.5cm짜리 내경에 하나의 채널만 들어가면 되니까 저희가 박리해야 되는 공간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귀 뒤로 들어가는 것도 줄었지만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것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이 내가 저기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박리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보시다시피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요거는 지금 한 3cm인데 지금은 한 2.5에서 2.7cm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가스를 통해서 여기를 조금씩 확대하면서 박리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통로는 작아도 안에서 큰 돔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방금 보셨던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를 피하는 방법이 된다. 근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그것 말고 장점은 없나요? 근데 제가 해보고 또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적인 갑상선 수술은 전방에서 이렇게 근육을 가르고 들어가는데 이런 방식은 바깥에서 근육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근육을 이제 가르고 들어가면 또 거기를 봉합을 해야 되고 거기가 이제 유치하게 되고 섬유화가 될 텐데 지금은 이 판이 있다면 판을 가르고 들어가던 것을 판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근육의 어떤 유착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다라는 보고가 있고 실제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은 음성 결과 수치에서도 일반적인 이렇게 개방형 수술보다
음성의 여러 지표들이 무려 2년까지도 좋았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로봇을 수술하시면 우리가 보통 갑상선암 수술하시고 나서 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목걸이를 맞추시거나 아니면 목티 이런 걸 입고 하시는 거 그런 흉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정상적인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을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딱 뭐 로봇에 대한 거 충분한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서 네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질문만 받다가도 한 시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제가 먼저 보이는 것부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갑상선이라는 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전절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절제 하지 않고 한쪽에만 하면 치우쳐져 있어서 그 반쪽만 뭐 부분만 절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부분 절제만 한 경우에도 호르몬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사실은 제가 레지던트 때 2, 30년 전에는 전절제가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에서는 1cm 이상이면 그냥 전절제 하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뭐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가능하면 갑상선을 반만 할 수 있으면 반을 하는 게 환자의 삶의 질에는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제술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절제를 하더라도 약을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인데 갑상선 암에 결국 우리가 재발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재발을 피하는 방법 중에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하게 들이면 이 뇌에서 나오는 TS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TSH는 갑상선에 명령을 내려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갑상선 암의 성장도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하게 주면 TSH 수치가 조금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암의 재발률이 떨어지더라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모든 환자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애초에 뭐 임파선 전이가 뭐 여러 수십 개인 분들 또는 신경이나 기도가 침범된 분들 이런 분들은 재발의 위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예 TSH를 정상치 수치보다 하회하도록 그런 TSH 억제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호르몬을 충분하게 주고요. 반절제한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TSH 수치가 높게는 만들지 말자. 그래서 호르몬이 충분하게 들어가서 TSH가 정상 중에서도 가능하면 낮은 정상이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최근에 좀 가이드라인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KTA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반이 충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50, 25, 12.5 들이다가 끊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끊었더니 TSH가 정상치를 상회해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약을 드시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호르몬의 어떤 적정치를 유지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암을 좀 컨트롤하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호르몬 약을 식사 후에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고 또 아침에 먹는 게 좋은지 저녁에 먹는 게 좋은지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야간 근무가 많으시거나 또 이렇게 뭐 낮밤이 또 이렇게 바뀌는 여러 근무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상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물 한 잔과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식전에 드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식전에 드시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후에 먹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전에 드셔야지 우리가 예측하는 그 약의 용량만큼이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공복일 때 그 약이 최대한 제대로 흡수가 된다. 음식과 같이 드시게 되거나 음식을 드시고 곧바로 드시게 되면은 그 약의 흡수율이 뭐 60% 이하로 준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복에 드셔야 되고 내가 도저히 아침에는 먹을 시간도 없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한 뭐 서너 시간 뒤에 조금 위장이 좀 비고 나서 뭐 주무시기 전에라든지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은 일정한 시간에 드실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식사 얘기가 또 나와서 녹차맛 곰돌 쿠키님 질문이 있는데요. 밥상에 미역국, 김, 다시마 이런 해조류 음식을
갑상선암 수술하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인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우리 한국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런 미역, 김, 다시다 이런데 다시마에는 요드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요드가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갑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에서 뭐 많이 먹으면 재발률이 높다, 발생률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뭐랄까 신뢰도가 높은 연구도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단지 우리가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드 치료, 동요소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같은 요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요드를 드시게 되면은 그 밖에서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주는 요드의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소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은 또 해외학과에서 이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특정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해조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요드와 연관될 수 있는 음식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한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해조류들은 드셔도 됩니다. 조금 많이 드셔도 배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보면요, 장밋빛 인생사님 질문하셨는데 이분은 갑상선암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상선암이 있으신 건 아닌데 최근에 목소리가 쉬고 숨쉬기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고요. 이게 갑상선암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갑상선암이 이런 것과 관련된 증상인지, 아니면 쉰 목소리가 갑상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뭐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생각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우선 뭐 목소리가 쉬고 숨쉬기 불편하다고 다 갑상선암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저는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으셔가지고 후두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위산에 역류가 많아서 성대가 원래 부은 분들 또는 흡연자들 중에는 이제 라인케스 부종이라고 해서 성대가 이렇게 퉁퉁 부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병들을 조금 제외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시경을 봤는데 후두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경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 댔는데 어떤 큰 덩어리가 있어서 기도를 압박하고 있다든지, 또는 아까 보신 대로 성대를 움직이는 그 반의 신경 주변에 어떤 종양이 있어서 신경이 종양 침범에 의해서 마비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수술 받으신 환자분이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목이 쉬어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갔고, 저한테 오실 때도 그 의뢰하신 선생님이 뭐 개인 의원이라서 아마 초음파가 없었겠죠. 그래서 음성이 안 좋으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 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실제로 뭐 갑상선암 때문에 신경이 침범돼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도 자체에 무슨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도 자체에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성대 자체에도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와인 환자님은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갑상선암 수술 후부터 목소리가 쉬고 기침도 자주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목소리가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 후 신목소리와 기침 증상이 생기는 것이 정상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수술 후 기침이 생기면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와인을 한 잔을 매일 하시면 갑상선 수술을 안 받으셔도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여러분, 알코올은 위산의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녁에 뭐 어떤 음식과 뭐 이렇게 알코올 주류를 같이 드시고 주무시면 그날 밤은 틀림없이 밤새 위산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위산만으로도 성대가 붓게 되고 목소리가 잠기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조금만 말씀하셔도 목소리가 쉽게 조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암과 무관하게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 직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개월까지는 다소 불편하시다. 부종이라든지 근육의 경직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침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붓게 되면은 뭔가 점액들이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점액들이 기도를 자극하면 기침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지, 스트레칭, 그리고 위산 역류를 조장하는 과식, 야식, 카페인,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 대개는 3개월 정도면 좋아지고, 그래도 좋지 않다면은 음성 치료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성 치료사 분들께서 그 환자분의 상태를 우리와 함께 평가를 해서 올바른 식생활이나 발성 습관, 우리 이제 가수 지망생들 보컬 트레이닝 받잖아요. 그래서 발성 방법 이런 것들을 그 음성 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전문적인 손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뭐 갑상선암 때문에 기침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위식도 역류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또 식생활 습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아까 스트레칭 하던 이런 모양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잠깐 있다가 넘어가서 또 환자분들이 잘 못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PD님께서 그 나오는 시간을 밑에다 한번 적어주시면 또 환자분들이 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흉터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옅어질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예전에는 암만 절제했으면 됐지 무슨 흉터가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요즘은 흉터도 일종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거고, 또 요즘 사람들이 이제 뭐 목욕탕에 가서도 여기 흉터가 있으면 너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이미 또 5년 지나서 다 완치받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거를 누군가 흉터를 보면서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또 흉터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하시고 나서 또 성형외과 와서 흉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햇빛을 차단을 하고 과도한 스트레칭을 안 하면서 어느 정도 피부에 흉터가 적게 남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TV 광고, 라디오 광고에서 나오는 흉터에 도움이 된다는 실리콘 연고라든가 시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수술 후 보통 6개월까지는 흉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흉터가 좀 거의 고착화돼서, 만약에 흉터가 두껍게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생기면 저희가 하는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 아니면 뭐 수술적인 치료로도 호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냥 흉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녹차말 곰돌 쿠키님 또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가다듬을 때 하고 이렇게 목청을 가다듬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도 성대에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 이비인후과에는 이제 음성 문제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항상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목소리가 조금 잠기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그냥 너무나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데, 이것이 굉장히 성대를 더 괴롭히는 행동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때마다 성대를 강하게 이렇게 부비는 마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물을 드세요. 뭔가 이 점액이 좀 찐득찐득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드셔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꼭 해야 된다면 어쨌든 목을 축이고 나서 가볍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과 관련된 목소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토이스토리님께 질문하신 거 보면,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 후 목소리 변화는 언제쯤 회복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뭐 국소저임이나 침뇨 이런 것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또 목소리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조금 이렇게, 사실 이제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갑상선암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암, 그 이제 방사선을 이제 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좀 빨갛게 되기도 하고 하는 그거 방사선이고, 이제 갑상선암은 방사성 동위 원소 치료입니다. 제 발음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 요드 치료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아니라 그 선을 밖에 쬐는 게 아니라 그 요드를 내가 섭취를 해서 내 혈액을 타고 가서 그 방사능을 통해서 갑상선 암세포를 잡는 거거든요. 일단 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더 괴롭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입마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드라고 하는 이 동위원소가 갑상선 세포만 손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침샘 조직에 침륜이 됩니다. 그래서 침을 분비하는 그런 작은 세포들, 그리고 분비된 그 침이 나오는 그 관, 침샘관을 좀 이렇게 위축을 시켜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양도 줄고 나오는 길도 좁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이 마르게 돼요. 입이 마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음성의 어떤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막도 쉽게 붓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위원소 받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더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된다. 모간이 마를 새가 없이 자주 드셔야 되고, 가끔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치매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을 저희가 처방을 드리기도 합니다. 칸초맘님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갑상선암을 잘 절제했다고 했는데도 암이 왜 재발하나요? 사실 뭐 수술하는 의사도 재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하고 수술하는 의사는 없을 거고, 환자분들도 재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존율이 매우 좋은 암이에요. 생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암의 재발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리스크 그룹핑이라고 해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낮은 그룹, 중간 그룹, 또 중간에서도 좀 위아래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높은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그룹은 보통 30% 이상의 재발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위험군도 이전에는 뭐 한 4, 5%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ATA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그냥 10% 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10명이 하나면 결코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할 당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관찰이 되지 않았던 암세포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커져서 이제 재발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만 절제하신 분들에서 반대쪽에서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것이, 그것도 근데 저희가 넓은 의미로는 재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암에 출현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열심히 수술했는데 왜 재발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암세포들이 거기까지 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동요소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수술하면서 주변 조직이나 이런데 암세포가 있는지 뭐 동결절편 검사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죠. 그래서 갑상선에 캡슐이 잘 이렇게 싸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게 대부분 필요가 없고요. 근데 뭐 주변에 기도나 식도나 이렇게 근육이 침범된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절제를 하는데, 남아있는 조직에 암세포가 없는지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일부 떼어서 수술 중에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에게 여기 암세포가 있나요, 남아있나요 확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임파선에 대해서도 임파선이 수술 전에는 이게 전이가 명확하다고 안 보였는데 수술 중에 만져보니까 좀 단단하고, 이런 경우는 수술 중에 보내서 전이가 확인되면은 수술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암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갑상선암도 조직학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요. 그것 중에서도 특히 재발을 많이 하는 그런 세포 종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두암이 가장 많아요. 유두암. 유두암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유두암은 주로 임파선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임파선 쪽으로 재발을 좀 잘하고,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잘 없어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반복된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통받는 경우는 있고요. 그리고 여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여포암은 상대적으로 뼈나 폐 쪽으로 전이가 꽤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포암이 그렇지는 않고, 여포암 중에서도 조금 침습성이 높은 여포암은 폐 쪽으로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절제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동요소 치료를 합니다. 그 외에도 수질암, 역형성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경우는 또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뭐 오늘 갑상선암이 그냥 절제하면 되면 끝나는 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렇게 목소리와 관련된 저희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완벽한 절제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 절제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완벽한 절제는 기본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또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목소리 보존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도 보존하시고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최대한 그걸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흉터도 또 성형외과에 또 오셔서 상담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뭐 정상적인 환자가 아닌 일상적인 사람으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뭐 갑상선암이랑 목소리 변화 생소한 말이 있겠지만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는 목소리 환자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